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도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우리 증시가 진짜 1등. 네, 세계에서 1등. 세계에서 1등이요?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건데. 기록을 세우고 있고 뭐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제 11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5거래일 연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해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연속 상승 최장일이 언제였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앞서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게 네. 되더라고요. 언젠지 며칠인지 알아요? 최장 연속해서 연속으로 상승하는 오른 거 13일. 13일. 아, 그러면은 이번에 기록을 못 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3,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쨌든 11거래일로 좀 기록은 그렇게 세우게 되는 건데 네. 뭐 시장이 매일 갈 수는 없죠.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날 추가 매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 매수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장도 보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아마 내일인가요? 네, 내일 결정이 새벽에요. 나오니까 조금 거기도 눈치 보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 중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려고 해요. 중국 증시도 괜찮아요. 중국 증시 괜찮고 벌써 2주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승절 80주년에 네. 북중러 정상이 손잡고 세계를 좀 놀라게 했던 그 그림이 좀 연출된 기억도 2주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중국 증시 뭐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장도 좀 쉬어가니까 잠깐 눈을 돌려가지고 뜨고 있는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N2의 소진웅 과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에 시장이 이제 또 더 뜨거워졌었기 네. 때문에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스몰 토크로 좀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뭐 시장 좋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한국, 중국 맞아요. 쪽이 9월 들어서 특히나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문의들이랑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일들 좀 하면서 이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또 시장도 잘 가니까 일단 뭐 중국 얘기 오늘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국내 증시도 어쨌든 뭐 보시면서 와 기록을 세우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국내 저는 증시. 이런 장이 더 어렵거든요. 맞아. 어려운 살 수가. 어려운 질문이고 네. 왜냐하면 내 건 안 가고 남의 것만 좀 맞아. 가는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좋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기 좋았을 때는 지나고 보면 빠졌을 때이기는 하죠. 4월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사기가 부담이 없었던 네. 거고. 지나고 보면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또 네. 뭐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건 안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이제 뚜렷합니다. 어.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강하고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국내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데 이쪽 업체들이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은 GPU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에이직 이런 얘기 나오다가 뭐 네트워크 장비, 광 모듈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SSD하고 이제 HDD까지 모자라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하이닉스나 전자 같은 업체들에게 이게 뭐 전혀 나쁠 게 없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구형 쪽 메모리 강점이 아직까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말 가면서 기관들이나 이제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을 해야 되는 주체들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는 어려운데 대형주들 쪽에서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자금도 사실은 큰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찍어 말하면은 반도체 탑2 거기에 좀 쏠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은 이끌지만 다른 쪽은 좀 안 가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배가 좀 아프긴 한데 화장품도 있고 다 화장품도 있는데 있어요. 네, 반도체는 반도체를 없고. 반도체를 안 그러니까. 봤는데 저는 빨리 순환매가 좀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왜 그러면은 오늘 중국 얘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중국 워낙 또 전문가시기도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시장이 우리 시장도 좋으니까 여기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장 이만큼 올랐는데 딴 시장은 좀 어떨까 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왜 중국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큰 틀에서 어쨌든 이제 새벽에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이 있는데 9월 인하는 사실상 뭐 확정되어 있는 수순이고 네. 이제 이후에 몇 번 내리냐 정도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약세라는 게 신흥국 재산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국들 중에서 신흥국 대표격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중국과 한국 이런 이제 국가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환경인데 앞에 이제 국내 증시가 주요 증시 중에서 지금 하반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또 이제 지수단으로 보면은 그 CSI 300이라고 중국은 이제 상해, 심천 이쪽에 이제 본토가 되어 있고 홍콩 지수들이 있는데 CSI 300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에 있는 상해, 심천 같이 있는 이 지수인데 이 지수도 하반기 전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피보다 더 올랐고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아까 말씀 주신 연속 상승 기록으로 이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좀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오랜만에 다시 재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작년 연말이나 연초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뭐 탈달러 기조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 측면에서라도 이제 중국 쪽의 자산도 일부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중국 본토 증시가 뭐 10년 만에 최고치 경신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네. 좀 확인을 해봤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물론 잘 가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뭐 중국도 괜찮았고 일본도 괜찮았고 그렇죠. 뭐 미국 얘기는 우리가 매번 보지만 최고치 경신 최근에 네. 또 그랬었다. 어쨌든 한국보다 먼저 그러면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먼저 돌아섰던 거예요. 배경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은 네. 이제 2024년 네. 그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은 국내 네. 증시는 올해 들어서 좋아졌었지만 중국은 24년 9월 이제 하반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작년에. 그때 한번 이제 크게 반응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막 항생 봐야 된다, 항생 테크 봐야 된다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생 테크.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방송했던 게 7월인데 그때도 네.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당연히 이제 연말 가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이후에 이제 1월에 딥시크 모먼트 이제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 뭐 4월에는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국내 증시가 계속 좋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중국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경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한 그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물가 지표를 가져왔는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제조 대표 국가로 좀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CPI보다는 PPI를 좀 더 보는 편인데 네. PPI가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마이너스 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좀 그 하락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CPI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은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 이랑 좀 싸우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증시가 좋았던 거는 그럼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외부 여건 특히나 뭐 금리 인하가 페드의 금리 인하가 주요하겠죠. 네. 외부 여건의 개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닥을 짚고 중국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올라갔냐를 보면은 뭐 결국 중국 쪽에서는 좀 예민한 이슈기는 한데 기술 갈등 관련해 가지고 결국엔 중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내재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려했던 것들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내재화라는 건 현지화? 이제 그들은 이제 보통 그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뭐 국산화, 국산화. 이렇게 네, 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네네네. 국산화. 그래서 그런 쪽 업체들이 아직까지 뭐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술주들 이제 이쪽들 위주로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경기는 안 좋은데 지표는 안 좋은데 계속 주식은 또 주식시장은 괜찮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의 CPI나 PPI 뭐 다방면으로 살펴봐도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로 쇼크를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5% 성장이고 조금 힘든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이렇게 눌러지는데 AI 굴기로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는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래서 저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증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 여건 같은 게 좋아질 것 같으면은 안 좋은 기업들이 더 빨리 올라오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희가 편안하고 좀 쉬운 선택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증시 좋았던 여러 가지 원인 네. 분석 중에서 정책
기대감. 영향, 기대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머니무브,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걸 그게 주식으로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좀 이동을 해보자 뭐 이런 네. 정책인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이제 부동산이 중요한 나라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저축을 많이 하니까 중국인들이 예금 쪽에 있는 돈을 좀 증시로 끌어와 보자 이런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금이 좀 줄었다고 이런 영향이 진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랑 일부 이제 시그널들이 있는 게 네. 여기 또 보시면은 그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은 네. 중국 그 비은행 금융기관 보통 이제 증권 쪽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금 증가율 추이가 보시면은 어쨌든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군요.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대출 우대금리를 어쨌든 인하를 하고 있는 사이클에 들어가 네. 있고 당연히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게들이 어떤 쪽에서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근데 마침 또 증시가 활황을 오랜만에 또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한국과 비슷한 그런 머니무브가 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화량 증가율 추이를 보더라도 M1이 뭐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죠. 그래서 이제 23년, 24년에 그 바닥을 짚고 이제 M1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무브. 중국 정부에서도 해외 투자 규제를 좀 완화한다 뭐 이런 기조들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까 제가 24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중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쪽에서 그 주식 시장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랜만에 증시가 좀 반향이 셌던 거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7월 제가 8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뭐 너무 과열되니까 뭐 공매도 같은 것들을 뭐 재개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네. 하긴 했었지만 큰 틀에서 중국의 정부나 정책은 이 증시를 망가뜨리지 않는 다만 이제 너무 과열되지는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만 네. 최근에는 좀 분위기 괜찮은데? 뭐 협상 뭐 괜찮게 되고 있다. 뭐 틱톡, 네. 뭐 메가 요것도 얘기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만남을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할 그랬으면 것인가 좋겠다, 저는. 아니면 네. 그 전에 또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틱톡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양 정상이 통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좀 그런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계가 네. 이제 뭐 전에도 그리고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미 4월 7일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그 갈등의 정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 뭐 이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네. 이건 뭐 사실상 뭐 말이 좋아 관세지 뭐 교역 단절 수준이니까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후에 관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결론이 안 났고 이제 휴전을 유예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추가 연장을 해놨으니까 이 기한이 또 이제 11월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갈등과 이런 관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수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휴전 연장했다라고 해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부분들도 계속 있긴 합니다. 뭐 정상 통화 잘 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또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법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이 어쨌든 관세를 올리니까 일부 어딘가에서는 동맹국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다른 쪽에서 중국이 좀 행보를 넓히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상수로 트럼프 시대에는 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 날 보여줬던 게 큰 틀에서는 가장 뭐 극단적인 형태와 분위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만약에 뭐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좋은 진입 기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이었던 상황보다는 나빠질 건 없다 지금. 이미 증시가 한번 그런 상황을 겪었고 반영이 됐었고. 트럼프 1기 때의 플레이북을 사실은 알고 있고 네. 계속 중간중간 뭔가 이슈가 더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때를 참고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증시의 변동성이나 뭐 하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진입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소 과장님의 좋은 내용이 잠깐 좀 안 들린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혹시 마이크 체크 좀 소리를 할까요? 네. 조금만 더 밖에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은 체크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알겠다고 해주십니다. 이 오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궁금해서 틱톡 저도 알거든요. 틱톡.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 이 젠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틱톡. 근데 왜 미국과 중국이 틱톡 때문에 안달인지 살짝 알고는 있는데 그 속내를 조금만 제가 처음부터.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왜 틱톡을 내놔라인 거고 중국은 이걸 가지고 왜 카드를 쓰는 거고 조금만 여쭤볼게요. 틱톡이 이제 예전에는 뭐 심할 때는 뭐 철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 네, 뭐 금지도 한다.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단 틱톡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인들 관련돼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갈등이 이제 생기는 와중에 뭐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틱톡이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그 중국에서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컨소시엄에도 이제 일단 오라클이 메인이 돼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은 어쨌든 자기네들 기술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잘 통한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되게 큰 기조에서는 그런 걸 하나를 좀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국 문화라던가 중국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틱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이거는 일단은 미국 쪽에 넘겨주는 걸로는 일단은 뭐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기술 쪽에 관련된 운영까지도 완전히 이제 미국 업체들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부 기사에서는 과연 이제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 것인가, 아마 뭐 기술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다못해 뭐 기술 뭐 이전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이 일부 뭐 이제 그런 쪽들에 대해서 좀 가져간다라던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이 그 글로벌리하게 성공한 그 브랜드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산업에서 성공한 이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뭐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홍보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죠. 틱톡이.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네.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뭐 보안 이런 이슈로도 상당히 그렇죠. 예민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넘겨라 뭐 이런 걸로, 아니면 금지를 시킨다, 여러 얘기가 있다가 어쨌든 얘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건 오라클이 갖고 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원래 오라클이 가져온다는 얘기가 너무 예전부터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았을 근데 거니까. 테슬라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 네. 번씩 뭐 당연히 뭐 제 생각엔 접촉들이 다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메인은 오라클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이번에도 결국에 오라클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이제 이쪽이 가져가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일단 그 틱톡에 또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세부 사항 같은 것들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뭐 헤드라인에서까지 이미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게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협상 안에 가장 1번이 틱톡을 가지고 내놔라, 내 거다 이렇게 한다는 게, 두 사람이 화해를 할 때 틱톡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 세계 틱토커들이 바라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정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년부터 저도 많이 들었고, 내수부양을 시킨다, 돈을 좀 푼다, 정책 기대감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실력은 실적에서 나온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그죠. AI를 가지고 돈을 꽤나 잘 버는 네.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 그 외부 여건이 우호적이 되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펀더멘털이 별로 안 좋아도 스토리가 좋거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뭔가 큰 비중을 그런 것들에 싣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이제 편안한 선택지를 보자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적은 저는 일단 그 헤드라인도 그 홍콩의 시간이라고 오늘 자료에다 적어놨었는데, 네. 본토보다는 제가 홍콩에 주목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수 전반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일단 2등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공상은행이 이제 2등이었는데 실적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영향인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2등을 차지했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좋진 않았고 이제 AI 클라우드 쪽에 대한 호조가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위 기업들 홍콩에 있는 기술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퀵커머스 그러니까 뭐 배달이나 이런 그 내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랑 전기차 BYD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있는데 여기는 3분기에 그 출혈 경쟁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었던 만큼 그 당연하게도 뭐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아마 3분기에 바로 좋아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해서 보시면 이제 텐센트 정도랑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좀 무난하게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가운데 이게 그 항생 지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넘어선 기업이 알리바바랑 텐센트 정도입니다. 아, 지수를 넘어선 기업이. 공상은행이 이제 뭐 손실은 나지 않은 수준이고 네. 그 전기차 대표 기업인 BYD라던가 그리고 이제 메이투안 같은 그 대표 배달 업체들은 주가가 좋지 못했던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부진한 실적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텐센트, 알리바바, 마윈 복귀, 뭐 빅보스가 속도? 돌아왔다. 뭐 이런 AI에 얘기가.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일단 뭐 헤드라인에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미 뭐 실종설까지 나왔다가 음. 뭐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실상의 복귀는 이미 그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요새 알리바바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좋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복귀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알리바바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사실 좋지는 않았는데 AI 쪽 역량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좋았고 저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인물인 마윈이 돌아와서 다시 또 AI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네. 이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하면 전 딱 이제 마윈이 등장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 선전. 선전. 뭔가 이제 AI의 그리고 우리 기술의 발전에 가장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인물이 다시 등장했다는 걸 알리면서 약간 선전 기능이 좀 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수도 한번 여쭤보면 아까부터 네. 뭐 저희가 지수가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항생이 가장 좀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투자로 봤을 때 본토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뭐 ETF 말고는 크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앞으로도 항생 지수가 더 괜찮을 것 같다고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일단 하반기 중화권 증시가 좋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사실 본토가 좋았습니다. 본토가 좋았어요? 네네. 어.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뭐 캠브리콘이라던가 이런 그 주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 네.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과창판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네.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토가 좋았어요 일단. 그리고 항생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본토 대비는 좀 열위였다. 근데 이제 제가 이후에 항생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업체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덜 오른 만큼 당연히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할 수준은 아닌데 상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코로나 때 고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천 쪽은 아무래도 본토 그 상해 지수보다는 좀 더 이제 기술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룸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접근을 하기에 일단 좋은 시장이 본토보다는 홍콩인 게 사실이고. 우리 그럼 장표에 지금 그래프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항생 지수를 사실은 저는 항생 테크나 항생 지수를 좋게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본토 쪽들은 전반적으로 이게 12개월 선행 그 이익 추정치인데 좋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거의 최고치, 지금 최고치를 찍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항생은 잘 가다가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랑 이제 일부 은행들 정도가 좀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나머지 쪽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좀 꺾여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생 지수 전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성이라던가 펀더멘털이 같이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입니다. 결국에는 한중일이 다 좋았어요. 좋았죠. 한중일이 지금 다 좋았던 상황이고 여기에는 각각의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다시 재개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 네. 뭐 이런 거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중국 증시 볼 때도 그거 뭐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미국의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중국의 지수를 보면은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뭐 앞으로는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신흥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상관관계가 좀 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분명하게 그 미국의 금리 인하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에게 그 유리한 환경을 유리하다. 만들어줬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뭐 똑같아요. 섹터 택하는 건 인하기에는 뭐 기술주 뭐 이런 사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뭐 네. 정책이라던가 그때 어. 이제 페이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상해가 한번 크게 사실 급등을 하긴 했었었죠. 네. 그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보다는 약간 좀 그 기본적인 뭐 기초 제조들 뭐 화학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소득 수준이 올라오니까 소비가 빠르게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는 뭐 철강, 화학 그리고 뭐 귀주 모태주 같은 뭐 백주들 그리고 뭐 여행사들 이런 것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언제? 그때가 네. 이제 2008년 이제 그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랬었고 전에. 직전. 네. 그리고 2015년 한 번 더 중국이 붕괴되기 그 전에도 그때도 이제 상해 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기술 기업들도 같이 등장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제조업 국가로 이제 많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정책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중국이 보통 짜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이정표로 삼았던 게 2025년까지 제조 대국 그리고 35년까지 기술 대국 그리고 이제 100년이 되는 49년까지는 뭐 세계 최고로 도약하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뭐 로드맵인데 경제 개발 어떤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 아주 큰 네. 틀에서의 로드맵인데 10년 현재 단위로. 이미 2025년이 왔고 2025년에 뭐 평가가 여러 어디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제조 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정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사실 조선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 뭐 물론 그 업황 내에 있는 업체들이 부진한 건 맞지만 그만큼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도 일어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나가서 내수와 이제 첨단 제조 이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그 중국의 정책이 향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별 기업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제 AI의 내재화 조금 어렵지만 이제 국산화를 한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네.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한다는 건데 알리바바도 뭐 AI 칩 자체 개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안에서 한번 해볼게 이런 느낌이 아예 어차피 엔비디아한테 안 돼라고 하지만 겁날 정도로 따라오고 있잖아요 기술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속도감이라든지. 사실 엔비디아한테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7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경쟁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그 칩, 그러니까 AI, 그 반도체 쪽은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경쟁력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까 뭐 네. 그 챗GPT 아. 아니면 뭐 제미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중국도 굉장히 많이 그 또 쫓아와 있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 딥시크 맞습니다. 발부터 시작을 해서 딥시크랑 네.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고 이제 그런 것들을 AI 모델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근간이 되는 걸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델들을 훈련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추론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하드웨어가 이제 AI 칩이지 않습니까? 칩은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기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 격차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큰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2부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이렇게 저는 오늘 또. 2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2부 네.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질문 예고하고 갑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많으시거든요. 중국 진짜 AI뿐만 아니라 저는 피지컬 AI에서 중국 따라가려면 우리나라 어떻게 왜냐면은 유니트리. 제조업 기반이 너무 진짜 중국에 많기 때문에 테스트베드가 우리랑은 너무 차원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로봇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고 좀. 질문 예고. 씩 좋아요. 웃으시네요. 그것도 질문이냐 하면서. 광고 보고 자, 올까요? 광고 보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진웅 과장님과 함께 중국 얘기 특히나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인 거 이제 살펴봤으면 기업 얘기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죠. 뭐 질문 예고도 해주셨으니까 예고도 했죠. 로봇 네. 얘기도 좀 포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그래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데 오늘 크게 갖고 오신 기업이 몇 개예요? 이제 세 개. 3개는 하죠. 세 개가 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세 개를 가져오신 걸까요?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네. 공개를 해주시죠. 어딥니까? 일단은 뭐 기업은 텐센트, 알리바바, 이제 홍콩 거래소 이렇게 3개를 아, 세 가져왔어요. 가지를. 홍콩 네. 거래소. 네네. 아. 좀 뭐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제 그 이유들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텐센트. 텐센트. 먼저 일단 반도체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네.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캠브리콘 매출 뭐 4,000% 뛰었다 이제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중국 저희가 엔비디아. 투자를 네. 할 수가 없죠. 이제 ETF로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성장률 자체는 좋은데 아직까지 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혹이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그 이 중국의 반도체 첨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아. 물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금리 인하기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그리고 물론 이제 성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좀 그 코어로 가져갈 만한 이제 그런 기업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뻔한 것들을 이제 가져와 본 거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칩 쪽, 그러니까 뭐 내재화, 뭐 국산화 이런 것들 잘 되고 있고 생각보다 뭐 점유율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네. 전부 다 이제 구형 공정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그리고 뭐 TSMC 미세 공정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도 격차가 너무 크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인 중심국제도 계속해서 그 이익률이 좋지 못한 걸 보면은 뭐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가이던스 준 것도 이번 실적에서 뭐 분기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걸 좀 충족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익률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것들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첨단 쪽에서의 뭐 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이익단에서의 영향을 좀 주고 있구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뭐 텐센트, 알리바바 얘들은 괜찮냐라고 하면은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이 일단 계속 좋아요.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은 이거저거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게임이랑 SNS, 광고 쪽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신저 위챗으로 우리가 또 네네, 많이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1위 뭐 매출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 게임 쪽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좋아요. 2분기 때도 그래서 거의 뭐 예정된 수준으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뭐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3분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3분기에도 게임 쪽은 계속해서 호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른데 네. 알리바바는 AI 기술력을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텐센트는 사실 이런 그 자체적인 AI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던 기사만 보더라도 텐센트가 이제 지금 중국에서 1위 하고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데 우리는 AI 자체칩 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보면은 이 클라우드 부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따로 발라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AI 회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AI 역량이나 AI 수요에 대해서 뭐 쉽게 가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안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실적 발표에서 자체적인 AI 역량은 모르겠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적에서도 드러난 게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제 자체 AI 모델이나 AI 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게임 만드는데 AI를 쓰면 당연히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게임 안에서도 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냐가 유저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경쟁 심리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가상 팀원이나 NPC 이런 게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어가 옛날에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봇 뭐 이런 것들이랑은 이제 많이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간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AI 효용을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뭐 광고나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뭐 SNS 이런 쪽도 뭐 저희가 메타 플랫폼스라던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보더라도 AI를 접목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비용 효율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미 봤었는데 텐센트의 이번 실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지금 AI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지만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내재화 얘기도 해주셨지만 칩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뭐 정부 측면, 중국 정부 측면에서도 계속 기업들한테 요구하고 네. 그런 건 알겠어요. 분위기는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아직은 칩은 그래도 기술이 안 올라왔으니까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어라는 분위기도 우리가 또 보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따라 올 수 있단 말이죠. 그 격차, 그러니까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한 몇 년 정도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도 혹시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 메모리랑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한 202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 3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줄어 있다. 지금은 네, 아마 더 줄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근데 이제 첨단 칩 같은 경우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 ASML이 만드는 EUV라는 장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3나노 뭐 노방, 2나 네네. 이제 그쪽 완전 그 초미세 공정을 하는데 필수 인 상황인데 그쵸. 이거 자체를 이제 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언제 따라올지가 약간 좀 기약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언젠가 중국이 내부에서 EUV 말고 그냥 구형 그 노광 장비를 DUV라고 하거든요. 이 DUV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7나노에서 성과를 봤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한번 쭉 나왔었던 건데 그게 사실은 앞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뭐 사실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효율이 있냐?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가치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중심국제 실적을 보더라도 뭐 7나노 정도까지는 구형 노광 장비를 써가지고 따라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비용 효율이 좋지가 못한 거죠. 지금 저희 우우님께서도 결국 기술은 인간이 만드는 거라 언젠가 만들어내겠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아까 저 댓글 안에서도 인재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특히나 이제 유학생을 때리다 보니까 유학을 하다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굉장히 거액을 제시를 받았는데도 중국 본토로 돌아오는 인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또 장려를 하고 있고. 많이 주잖아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에서 500억 제시, 1000억 제시를 받는데 200억에도 지금 중국에 돌아오는 인재들이 많다. 그 인재들이 돌아와서 결국에는 미국의 개발자들이 돌아오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저는 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질문 같지만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텐센트가.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적정합니까? 이런 걸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내부적으로는 텐센트 실적 나오자마자 이거는 뭐 언제 사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는 예상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적 잘 나왔네 정도로 끝났고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고 차이나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펀더멘털도 실적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냥 야금야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이게 한 5년 정도인 건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사실 뭐 이제 22년 이때 당시보다도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제 이익 체급이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따라붙어가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20배 아직도 좀 못 받고 있는데 5년 평균이 19.8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겨우 이제 붙어 있는 수준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뭐 AI 잘한다 아니면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뭐 평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이미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도 뭐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좀 가격을 단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도 텐센트는 뭐 저는 지금 사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주식을 포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목돈으로 텐센트를 들어가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까 퇴직연금 얘기도 나오셨지만 내가 중국 ETF 같은 거 차근차근 좀 모아갈 거야 이런 전략이 더 나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ETF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젠간 따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이제 그런 ETF들은 저는 이제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모아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 항생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지수 단위로 들어가기에는 좀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분산 투자, 지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겠지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홍콩은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집중을 해드리는 좀 더 이제 하는 마음 편한 게.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리바바 얘기 좀 그렇죠. 들어볼까요? 바로 알리바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AI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음. 뭐 마윈도 이제 아까 돌아오는데 얘기했죠. AI에 네. 집중하러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 알리바바 어때요? 실제로 네. 중국의 그 AI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얼마 전에 그 칩 사실 뭐 자체 칩은 옛날부터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제 헤드라인에 한 번 더 나오면서 이제 모델 훈련에까지 일부 쓴다라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다가왔던 거죠. 사실은 모델 훈련에 추론 보통 저희가 요새는 추론 이야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AI 그 엄청 큰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통 훈련을 한다라고 하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를 추론 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큰 모델을 만드는 경쟁력은 아직까지도 미국 빅테크들이 압도적입니다. 네. 뭐 XAI라던가 뭐 오픈 AI라던가 이런 그렇죠.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여기를 따라가는 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보이는 건데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중시의 키워드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가 더 이상 얼마나 훌륭하고 큰 모델을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AI를 잘 써서 얼마나 우리에게 쓸모 있는 걸 주느냐 이제 이게 추론의 영역이죠. 네. 추론 쪽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고성능의 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 쪽에서는 뭐 다른 업체들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일부지만 모델 훈련에까지 자체 칩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 나름대로 좀 의의가 있었던 네. 발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뭐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이커머스랑 앞에 보여드린 뭐 메이투안이라던가 징동 같은 그 내부 쪽 관련되어 있는 뭐 퀵커머스 그쪽 플랫폼 업체들이랑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왔는데 AI 쪽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가 뭐 성장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뭐 자체 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텐센트랑은 다르게 알리바바는 보시면은 텐센트는 사실 뭐 이익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그 항생지수 전체적인 EPS 꺾인 거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바지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알리바바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이커머스 이쪽인데 이쪽이 사실 안 좋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3분기에도 뭐 실제 전체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알리바바는 역으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실적은 안 좋겠지만 AI 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었고 역으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익은 꺾였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알리바바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오른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도 뭐 사실 뭐 20년, 21년 이때까지의 고점을 뭐 금방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과거에 보여줬었던 뭐 괜찮았었던 상태에서 받았던 밸류에이션들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좀 그 낮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랑은 조금 다르게 텐센트는 주가가 사실 그동안 뭐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좋아진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익만큼의 주가가 또 뭐 그 밸류에이션이 덜 올라온 게 있었는데 알리바바는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익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돌아설 기미가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장기간 부진했던 것들을 좀 저희가 일단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AI 쪽에서 중국에서 그 대표 업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칩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클라우드에서 알리바바가 그 1등 업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저번 주였나 월 초였나 아무튼 그 옴디아에서 발표했던 그 클라우드 점유율 중에 재밌었던 게 중국 내부의 그 AI 클라우드 점유율을 알리바바가 1등을 했다라고 해요. 뭐 그거 자체는 신기한 건 아닌 게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전체 내부 1등이니까.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2, 3, 4등의 합산보다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월등하구나. 근데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은 사실 그 아마존의 AWS가 글로벌 1등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구형 클라우드도 많은 거죠. 옛날부터 잘 해왔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AI가 각광을 받으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던가 그리고 3등인 그 구글의 GCP라던가 이쪽이랑도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알리바바는 AI 클라우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계속 잘하고 있었고 AI 모델 잘한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칩까지 조금씩 이제 더 넘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구글이랑 비슷한 형태죠. 구글도 칩을 TPU도 하고 클라우드 자기네들이 하고 네. 제미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AI 풀스택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빅테크 중에서 AI 풀스택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마윈이 복귀한 게 큰 방향성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분명하게 이런 그 AI 전체 스택에서의 어떤 그 발전과 그런 방향성을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리바바의 현재 상태로서의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주는 파트가 어디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커머스예요. 사실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근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데 AI 쪽에서 조금만 더 수익을 내주면은 무궁무진해지는 그렇죠. 가능성. AI에 대한 성장성을 더 지금은 높게 쳐주는 아. 국면인 거죠. 전자상거래는 사실 아마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경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리바바가 1등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걸 뭐 매출 기준으로 잡냐 아니면 뭐 거래 기준으로 잡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조금씩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도 보일 정도로 내부 경쟁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어쨌든 거기대로 일단 계속 하는 거고 근데 AI 쪽에서 워낙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사실은 그 AI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많이 리레이팅이 되고 이제 수익성이 이제 강화가 됐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리바바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최근에 진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긴 차트로 보면 네. 이게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야 좀 들어오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우리 홍콩 거래소 알아봐야 음. 시간 관계상 로봇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로봇 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로봇 좀 가야 빨리 됩니다. 가볼까요? 네. 홍콩 거래소를 개별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홍콩 거래소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야 한국 거래소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낯서실 수도 있는데 뭐 런던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런던 증권 그룹 거래소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일본도 일본 그 증권 그룹이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도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수도 있지만 나스닥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거래소는 그냥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뭐 IPO 이런 영향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홍콩에 있는 지수랑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치하는데요. 오. 근데 특징은 이제 베타가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으로 얘는 그러면은 홍콩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좋은 구간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지수에만 투자하기 좀 밋밋하다. 근데 다른 어떤 엣지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좀 쉬운 선택이 이제 홍콩 거래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뭐 디테일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네. 이제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졌는데 이거는 최근에 비싸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홍콩 거래소는 원래 그 주요 거래소들 중에서 제일 비싼 밸류에이션을 거의 모든 구간에서 받아왔었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홍콩이 뭐 IPO라던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해왔던 거래소이기 때문인데 이제 23년, 24년 이때가 유독 부진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 증시도 워낙 안 좋았었고 이제 미국 위주의 활황이 오다 보니까 또 인도도 뜨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전을 이제 23년을 보시면은 홍콩 거래소가 4등, 인도가 1등, 나스닥이 2등 이랬었는데 이걸 다시 역전을 해서 상반기에는 홍콩이 다시 IPO 1위를 하고 네.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서 뭐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서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비싸졌는데 그거는 이제 한 2년 절었던 거를 이제 회복을 하고 예전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홍콩 거래소가 저는 개별단으로 있는지도 오늘 처음 들은 거고, 지금 그러면 이제 증시가 더 화랑일 거라는 기대감도 있겠네요. 그러면 홍콩 거래소 자체가. 저는 홍콩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가 일단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네.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들을 많이 참고를 하니까 이제 이후의 구간에서는 뭐 이제 본토도 물론 계속 중화권 전반적으로 좋겠지만 홍콩으로의 관심이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재무 씨가 이제 예고했듯이 예고 로봇 질문. 얘기도 좀 네.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조정폭이 있는 가운데 네. 코스피가 1%대 하락, 그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 뭐 2.7%, 하이닉스 3.5%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 로봇주 오늘 잘 가는 것들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요? 네. 로봇주도 우리도 좀 순환매 속에서 잘 가고 있고 이게 최근에 보면은 정책 관련된 이제 얘기도 있어요. 뭐 노란봉투법의 영향도 있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영향도 뭐 규제를 죽인다 이런 영향도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좀 단기에 그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실적 안 나오잖아. 뭐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로봇 뭐 휴머노이드 맞아요. 관심을 네.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테마성보다는 이제 약간 진짜로 산업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중국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I의 결국의 종착지는 로봇으로 로봇이다. 간다라는 걸 너무 많이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AI의 시대가 끝나지 않음에도 벌써 로봇이 뜬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로봇의 어떤 테스트베드 그리고 만들어내는 속도 중국이 정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있잖아요. 네. 실제 중국 로봇 쪽은 어때요? 실제로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로봇 쪽은 중국이 워낙 압도적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 압도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업체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랑은 다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상용화되거나 제품화된 경우들도 많은데 그 사실 그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형태까지 가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아마 지금 국내에도 그 항생 휴머노이드 아마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하는 그 완성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미래의 테슬라처럼 막 10배 100배 갈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유비테크 정도 완성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그 정도가 있고 네. 사실 뭐 자동차 부품을 제공을 하던 회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장 자동화 쪽에서 부품을 주던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성숙 산업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고 중국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는 대표적인 게 뭐 유비테크 정도가 있는 거고 이제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 신청을 하려고 하고 네. 있는 그런 단계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개별 기업 단으로 그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수익성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담보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그 이미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상장되어 있는 유비테크라던가 곧 상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 유니트리라던가 이들은 이제 협업하고 있는 업체나 이제 배경들을 보면은 다 이제 중국 뭐 빅테크들이랑 이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 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좀 긴 호흡에서는 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좀 유효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네, 제가 계속 긴 호흡을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그 뭐 호텔에서 서빙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로봇 업체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근데 그 업체들이 이게 시간이 벌써 꽤 됐고 꽤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단가가 낮아졌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잘 나오는 업체들이 잘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의 휴머노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놀랍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당장 저걸 사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좀 애매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그 대중화가 되기에는 좀 더 그 기술 발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게 뭐 저희가 예전 같은 한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관심도 많지도 않았었고 뭐 서빙 로봇 이런 거 돌아다니는데 저거 뭐 얼마 쓰겠나 불편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단계는 좀 많이 지나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AI가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전은 항상 소프트웨어보다 좀 느릴 수밖에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쪽에 대한 노하우와 뭐 업체들이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오래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피지컬 AI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 쪽 업체들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일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로봇 업체들이 좀 있어요, 중국.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완성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완성 업체는 유비테크 유비테크. 정도가 있어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품,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모터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부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완성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장비단 정도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제로는 아직까지 스타트업이나 이런 형태로 네. 남아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 접근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좀 단계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테슬라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일부 부품업체 이제 이 정도가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본인의 이제 기업 가치 80%가 로봇이다. 뭐 CE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로봇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졌다. 다음 경쟁은 뭐 이미 시작이 됐지만 로봇이다. 이걸 거의 뭐 이제 예고해 줬다.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테슬라와 박빙으로 붙었던 라이벌 테슬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BYD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전 샤오미도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짧게만 그냥 한 2분 코멘트만 남았는데.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 개별 왜냐면 너무 인기가 많고 많이 아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BYD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 경쟁, 내부 경쟁 이슈가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수출을 하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데 유럽 업체들보다 굉장히 잘 하니까 전업체들이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경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그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3분기까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3분기 실적에까지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그 BYD도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차 자체의 뭐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했을 때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출 쪽이 특히나 마진이 좋아서 수출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를 저는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뭔가 적극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뭐 하락시마다 모아가는 아직까지는 조정시
그 매수 정도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네.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샤오미는 그 전반적으로 그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스마트폰 쪽에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뭐 전기차라던가 이런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샤오미도 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를 가져왔던 거고 저는 뭐 샤오미도 계속해서 충분히 그 홍콩에 투자를 할 때 주력 기업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얘기할 때 네. 경제는 안 좋은데 첨단 산업 쪽은 진짜 뭐 진짜 뜨겁다. 중국은 원래 살아남는 뭐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남기고 다 약간 없어지는 느낌이라. 계속 좀 하고 네. 있는데 네,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과장님이 뭘 좀 좋게 보시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 과장님께서 중국만 또 하시는 게 아니기 아, 그럼요. 때문에 우리 또 국내라든지 또 해외 이곳저곳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0.79%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하락으로 네. 마무리가 됐었고 FOMC 긴장감, 뭐 경계감 이런 것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올랐잖아요. 그동안은. 맞아요. 11거래일 네. 연속 올랐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시장 앞으로 대응해 봐야 될지 잘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네. 눈이 갔던 섹터 아. 오늘 할인가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손이 안 나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